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허리를 펴려 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야 합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는 20살 알바생이 물어옵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96,000원을 법니다. 1년 전만 해도 굴삭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것은 퇴직금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남은 건 시급 12,000원짜리 일과 허리 통증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올해 58살입니다. 29살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은 못 나왔지만 손재주는 있었습니다. 프레스 라인 말단 작업자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출기와 프레스, 조립 라인의 모든 기계를 손으로 만져가며 점검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어느 부품이 달아가는지 귀와 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니 반장이 됐고 10년이 지나니 계장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니 생산팀장까지 올랐습니다. 학벌 없이 오른 자리였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는 정직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제대로 움직입니다. 28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작은아들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서울은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였습니다. 등록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샀지만 15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빚도 없었습니다. 적금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을 부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니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기계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떳떳한 인생이었습니다. 28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빚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더니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58살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치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답답했습니다. 28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조용한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장 가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굴삭기 창업 하루 일당 60만 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눌러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굴삭기 조종석에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시작했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씩 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해서 성공했어요. 몸만 괜찮으면 됩니다. 요즘 기사 부족해서 일감 넘칩니다.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후배가 그러더군요. 형님, 요즘 건설 현장에 일손이 없어서 난리래요. 굴삭기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 일당 60만 원에 한 달 25일만 일해도 1,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7천만 원을 투자해도 1년 안에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를 압니다. 28년 동안 온갖 기계를 만지고 고쳤습니다. 프레스도 다뤘고 사출기도 다뤘습니다. 굴삭기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굴삭기 사업 한번 해볼까 해요. 아내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58살에 무슨 굴삭기냐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60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1년이면 억대 수입이고요. 아내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군요. 아들들도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기계 잘 아시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굴삭기 학원을 검색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투자라고 생각하며 냈습니다. 교육과정은 2달이었습니다. 학원에 가니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다들 은퇴 후에 뭔가 해보려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계 구조와 유압 시스템은 공장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습 시간에 처음 조종관을 잡았을 때 내가 이런 큰 기계를 움직이는구나 싶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배웠고 자격증 시험에 1회 만에 합격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격증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아내도 좋아하면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장비를 구매할 차례였습니다. 새 장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15톤급 굴삭기 신품이 2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8년식 15톤 굴삭기였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격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협상 끝에 9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운반용 트럭도 필요했습니다. 5톤 트럭 중고를 4천만 원에 샀습니다. 보험료와 등록비, 각종 세금까지 합치니 총 2억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2억 7천만 원 중 대부분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첫 현장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쪽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루 60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떨렸지만 학원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을 꽉 채워서 일했습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서 28일을 일했습니다. 첫 매출이 1,680만 원 나왔습니다. 공장 팀장 때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요. 첫 달에 이만큼 벌었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실컷 먹었습니다. 둘째 딸도 잘 풀렸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고 추가로 다른 현장 의뢰도 들어왔습니다. 총 25일을 일해서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셋째 딸에는 더 신이 났습니다. 굴삭기 조종석에 앉아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58배 시작한 제2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댓글에 대단하시네요. 멋있어요. 하는 응원이 달렸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은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일 정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현장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현장 의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었는데 10월에는 딱 한 군데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이틀치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달은 22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매출이 1,32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정비라는 게 있다는 것을요. 장비 할부금이 월 300만 원, 트럭 할부금이 월 100만 원, 보험료가 50만 원, 유리비와 기타 비용이 100만 원쯤 됐습니다. 일을 안 해도 매달 55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1월이 되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현장 소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이번 달은 열흘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설 현장은 겨울에 일이 없다는 것을요. 추우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터파기 작업도 땅이 얼면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1월에는 겨우 10사흘 일했습니다. 매출이 78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550만 원을 빼니 순수익은 2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이 되니 아예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알던 건설사들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팀장님, 저 김성수입니다. 혹시 현장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다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겨울엔 현장이 없어서요. 봄 되면 연락드릴게요. 12월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똑같이 나갔습니다. 55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월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현장에서 전화 오겠지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전화는 안 왔고 통장에서는 돈만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여름에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조금씩 현장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구나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첫 현장은 용인 쪽 단독주택 공사였는데 일주일치 일이었습니다. 하루 60만 원씩 4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할부금이랑 이자 갚아야 하거든요. 소장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답답해요. 원청에서 돈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3월에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일이 들어왔는데 한 달 통틀어 열흘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4월에 들어간 현장에서 또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열흘 일했는데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갑자기 현장이 폐쇄되고 소장 전화도 안 받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회사가 여러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아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미수금이 합쳐서 1,550만 원이 됐습니다. 공중에 뜬 돈이었습니다. 5월에는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정비소에 맡겼더니 유압 펌프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장비 못 쓰십니다. 어쩔 수 없이 카드 할부로 8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6월이 되니 이제 할부금을 못 갚게 됐습니다. 장비 할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할부금이 연체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현장 돌아가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안 돌아갔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기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어느 현장 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보다 젊은 기사 쓰고 싶어요. 작업 속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어느 날은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게 너무 느리다고 다른 기사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가 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쉬세요. 의사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7월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장비를 팔아야겠다고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장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빚만 더 늘어나겠어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러다 당신 몸 망가지겠어요. 장비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9천만 원에 샀던 굴삭기를 4,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4년 지난 중고 장비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트럭도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할부금 5천만 원을 갚으니 1,500만 원밖에 안 남더군요. 처음에 투자한 돈이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남은 건 1,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총 손실액이 2억 5,500만 원인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장비를 팔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다 팔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1,500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 결혼 자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해서 돈을 다 날렸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쉬어야 할 나이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60대 채용을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일자리는 경비원, 택배 상하차, 주차관리원, 청소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공장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없을까? 후배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나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팀장님도 기술자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58살 백수라는 것을요. 거울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기계를 만지며 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12,00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96,0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산팀장에서 택배 상하차 노동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96,000원을 법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산팀장으로 28년 일한 사람이 이제는 아저씨 소리 들으며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합니다. 옆에서 일하는 20살 알바생이 저보다 2배는 빠릅니다. 제가 상자 10개 나를 때 그 친구는 20개를 나릅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1,500만 원입니다. 비상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전 재산입니다. 아내는 아직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디스크로 성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은 퇴직금 2억 7천만 원입니다.
28년 쌓은 자부심도 잃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을 도와줄 능력도 잃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호칭도 잃었습니다. 노후도 잃었습니다. 주말에 큰아들이 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물어봅니다. 저는 괜찮아 하고 웃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기계 다룰 줄 안다고 중장비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성공담은 100명 중 1명 이야기입니다. 일당 60만 원은 일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건설은 여름 장사입니다. 겨울 석 달은 수입이 영원입니다. 쉰 넘어서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1년 하니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미수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550만 원이 공중에 떴습니다. 고정비는 일을 안 해도 매달 나갑니다. 장비 할부금과 보험료, 유류비가 월 55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저는 2억 7천만 원을 1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매일 새벽 물류센터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기계는 정직하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정직하지 않더군요. 28년 동안 기계만 보고 살았던 제가 놓친 것은 사람과 구조와 계절과 경기였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자책은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시오.